러시아가 참 계속 그정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필리핀 대신에서 우리 어떤 공격들을 성공하도록 가능했습니다. 이게 러시아군은 저희가 방호시설들에만 있는 한 급습당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쿠르스크 교전에서 무작정 교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러시아 군들은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작하자 우리 부대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혁철이와 경환이를 비롯하여 모두 전사했습니다. 파편에 머리가 잘렸고 저는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조국해방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이런 일은 저희 전우들이 일개 총알바지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최신형 무기로 들고 오고 있고 막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너무나 많은 무기를 잃었고 저희와 같은 병사들을 공격전에 내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눈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들과 파괴된 방어 진지를 보았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패할 겁니다. 해당 영상은 10월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뚜렷한 북한 억양 말투 쓰는 남성은 자신이 쿠르스크에 투입됐던 북한군 선발대 중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인터뷰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재까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부인하며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전쟁 포로로 대할 것이며 한국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각해지면서 몰린 어린 병사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이 소식을 접한 한 여기자의 제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심각한 상황임에는 분명하기에 사실을 근거해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작은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 있어요. 손이 약간 떨리네요. 몇 주 동안 꼼꼼히 일한 끝에 마침내 끔찍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손에 넣었어요. 북한 청소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지 설명할게요. 사흘 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 조용한 카페에서 군사 분석가인 이바노프 박사와 만났어요. 그는 불안해 보였고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테이블 아래로 갈색 봉투를 건네줬어요. 여기 있는 것들, 그가 속삭였어요.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봉투 안에 있던 문서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북한 군인의 명단, 나이, 대부분 18세에서 19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어디로 보내졌는지까지요. 하지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그들의 사용 방식이었어요. 이 어린 병사들은 정상적인 전투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의 인간 방패처럼 가장 위험한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연락처를 통해 전에 러시아 병사였던 박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는 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창문은 깨지고 문은 녹슬어서 그야말로 은밀한 만남을 위한 장소로 완벽했죠. 박 씨는 눈에 피곤함이 가득한 키 작은 남자였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처음 애들이 도착했을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너무 어리더라고요. 진짜 어린애들이었어요. 대부분 제대로 된 총 한 번 만져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북한 병사들이 지내던 막사를 묘사했어요. 10명이 들어갈 방에 30명이 구겨져 있었고 음식도 부족했어요. 겨울 옷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훈련도 받지 않고 전장으로 내몰렸다고 했어요. 러시아어나 우크라이나어를 전혀 못해요. 박 씨가 이어 말했어요. 명령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지만 그게 핵심이죠. 애초에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고기 방패에 불과해요. 박 씨는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막사와 훈련 장소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 사진에는 어린 북한 병사들이 무기 사용법을 배우려 애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제복은 헐렁해서 몸에 맞지 않았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가장 끔찍한 건 박 씨가 말했어요. 싸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예요. 그는 처벌에 대해 설명했어요. 구타, 식사 박탈,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확실히 고통받든지. 창고를 떠나기 전 박 씨는 저에게 문서를 더 건네줬어요. 북한 병사들이 어디로 언제 보내질지 적힌 일정표, 배치된 위치의 지도, 부상과 사망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북한이 젊은 목숨을 무기와 돈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도 모르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20대 소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박 씨가 준 문서들, 이바노프 박사의 파일, 사진들, 모든 거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 숨겨놨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전할 거라고요. 이 젊은 병사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져야 해요. 그들의 가족은 진실을 알아야 하고 세상도 이 전쟁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민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모스크바의 작은 지하방에서였는데 바깥의 분주한 거리와는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방에는 천장 근처에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어서 희미한 빗줄기만 들어오고 있었죠. 공기는 차가웠고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났어요.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가 얼마나 어린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병사라기보다는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었죠. 얼굴은 갸름하고 창백했으며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있어서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 같은 간단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에 비해 너무 큰 옷처럼 보였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말하며 방 안에 있는 2개의 나무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민호는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의자에 앉을 때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물 좀 드실래요? 제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신뢰를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민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자주 문 쪽을 힐끔거리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전쟁 전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평양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는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시장에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채소, 옷, 뭐든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때로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셨어요. 민호는 손에 쥐고 있던 물병을 더욱 꽉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나만 TV를 보신 게 들켰을 때요. 그걸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잡아가서 수용소로 보내버렸어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방 안은 더 고요해졌어요. 2가지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에 입대하거나 그는 말을 잊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민호는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장교로 임명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제게 군복을 주고 나서 다른 병사들을 지휘하라고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병사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그랬죠. 그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에 배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또래인 18명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병사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그저 겁먹은 아이들이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듣기 힘들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첫 주에 대해 말했어요. 폭발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는 말했어요. 가슴 속에서 느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로 소리쳤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18명 중 8명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그를 만지진 않았지만
위로를 전하고 싶었죠. 이제 안전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민호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그저 표적이었어요. 그는 결국 말했어요. 우리를 가장 격렬한 전투 지역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살든 죽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말을 멈췄어요. 총알바지에 불과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이 끝나갈 때쯤 민호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가 조금씩 힘을 얻는 것 같았죠. 그는 자세를 곧게 펴고 목소리도 더욱 확고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신뢰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중요성을 느꼈어요. 민호가 일어나서 방을 떠나려 할 때 그의 아픔과 용기가 함께 보였어요. 그는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경험들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3시간이나 지속되었지만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았어요. 제가 그가 지하 계단을 올라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이야기가 이 전쟁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해야 할 끔찍한 진실의 증인이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가 탈출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이요. 아침 하늘은 짙은 연기로 뒤덮여서 회색빛이었고 끝없이 터지는 폭발 소리에 공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손은 소총을 꽉 쥐고도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제 주변에선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었죠. 우리 모두 겨우 10대였고 여기 있을 자격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의 전투는 우리가 겪어본 전투 중에서도 최악이었어요. 포탄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고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흙과 금속 조각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먼지와 연기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화약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그 냄새를 계속 들이마시느라 목이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훈련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진호가 파편에 맞는 걸 봤어요. 그는 단지 다친 병사를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서진 벽에 몸을 기대고 얼어붙은 채로 가슴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기회가 보였어요. 적의 사격이 몇 분 동안 잠잠해지더니 짙은 연기가 전장을 담요처럼 덮어주었어요. 지금 아니면 절대 탈출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한국계 러시아인 보급장교였던 영수 씨가 전에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안전한 경로가 있다고 알려주었거든요. 그는 우리 북한 병사들에게 그나마 친절하게 대해주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전날 밤 그는 몰래 작은 지도를 건네주며 내일이 너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말해줬었어요. 주위 시선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저는 파편에 맞은 척했어요. 전장의 혼란 속에서 또 한 명이 쓰러진 병사는 눈에 띄지 않았죠. 저는 진을 속을 기어가며 최대한 낮게 몸을 숨겼어요. 제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주변의 폐허와 잘 어울려서 눈에 덜 띄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들이었어요. 버려진 건물들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 동안엔 러시아 순찰병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가까이 오면 숨을 죽여야 했어요. 굶주림은 힘들었지만 두려움은 그보다 더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고 그림자 하나에도 누군가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먹었어요. 오래된 빵, 버려진 집에 남아있던 통조림 같은 것들이요. 넷째 날, 영수 씨가 절 찾아냈어요. 그는 음식을 주고 깨끗한 물을 주며 희망을 전해줬어요. 널 도와줄 사람을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같은 북한 병사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자야. 그런데 그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척 조심해야 했죠. 한 번은 검은 차가 몇 블록 동안 우리를 따라왔어요. 트럭이 우리 쪽으로 일부러 핸들을 꺾어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영수 씨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며 우리가 탈출을 시도하는 걸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기자와 만나기로 한 곳에서 2블록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차복을 입은 남자 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은 비밀 경찰처럼 보였어요. 영수 씨가 저를 작은 가게로 밀어넣고 담배를 사는 척했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30분이나 기다렸고 제 다리는 그동안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남자들은 사라진 뒤였어요. 기자팀을 만난 순간은 정말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저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그들은 저를 영국 대사관으로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모스크바의 거리를 달리며 저는 수용소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고
진우와 그 밖에 살아남지 못한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종이를 만지작거렸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친척들이 살지도 모르는 주소였어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 전장에서 살아나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 이야기는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쟁에 휘말려 선택의 여지 없이 싸워야 했던 모든 젊은 병사들을 위해 전해져야 했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 속 민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과 수척해진 얼굴은 그가 겪어온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가 영국 대사관의 보호 아래 안전해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어젯밤에 또 누가 침입했어요. 제 동료 마리아가 파일 캐비닛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침입이었죠. 누가 한 짓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민호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지우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류를 주워들며 처음 일이 시작됐을 때를 떠올렸어요. 민호 씨가 대사관에 도착한 뒤 몇 시간 동안 모든 걸 털어놓았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군 서류를 보여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캠프 위치를 설명했으며 동료 소년 병사들이 배치된 곳을 손수 지도에 그려가며 알려줬어요. 그의 말은 다른 정보원들에게서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는 퇴근길에 검은색 차가 저를 뒤쫓더니 다음 날엔 누군가 제 차 브레이크 라인을 잘라놨어요. 다행히 운전하기 전에 눈치챌 수 있었어요. 사무실 컴퓨터도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었어요. 빨간 경고 메시지가 매일 뜨면서 해커들이 파일을 훔치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침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일했어요. 여러 곳에 복사본을 보관하고 특수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암호화했어요. 매일 밤 3개 나라에 있는 보안 서버의 파일을 백업했어요. 민호 씨의 이야기를 잃어버릴 순 없었거든요. 가장 큰 돌파구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았을 때였어요. 북한군 관계자들과 일하던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비밀 문서를 넘겨줬어요. 그 문서엔 18세밖에 되지 않은 소년 병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죠. 이름 옆에는 훈련 없음과 소모품 같은 끔찍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민호 씨 같은 병사들이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안전한 경로를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우릴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방패로 사용했죠. 제 친구는 첫날에 죽었어요. 저희는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 내역도 밝혀냈어요.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탱크, 특수 무기 같은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어린 병사들을 전장에 보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무기와 어린 생명 간의 끔찍한 거래였어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모을수록 위협도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해골 그림이 그려진 쪽지가 놓여 있었고 사무실 전화는 협박 메시지로 울려댔어요. 누군가는 우리 이메일을 해킹해서 가짜 이야기를 언론사들에 뿌리며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위협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줬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해외 언론들과 협력해 신중하게 증거를 공유했어요. 다른 기자들이 우리의 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실수는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자주 민호 씨를 대사관에서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는 만날 때마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다른 10대들도 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민호 씨의 용기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전쟁터에서 탈출하고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직접 목격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가 있었다면 저도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고서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의 사본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지게끔요. 이건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민호 씨 같은 다른 10대 병사들이 여전히 싸우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위험하더라도 세상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저는 안전가옥 창가에 앉아있는 민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저물어가는 해에 고정되어 있네요. 주황빛 석양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지만 여전히 그가 겪어온 일들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그는 작은 종이 쪽지를 손에 들고 뒤집었다가 다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종이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의 가족과 희망을 잇는 마지막 연결고리죠. 그들이 날 기억할까요? 민호가 작게 물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그의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의 옆에 앉기 위해 의자를 끌어다 놓았어요. 지난 몇 주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저는 민호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참혹함을 견뎌낸 군인의 모습과 엄마를 그리워하고 평범한 삶을 꿈꾸는 소년의 모습이요. 우리의 다큐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하기도 했어요. 훔쳐간 건 없지만 모든 파일을 뒤지고 갔죠. 누군가 우리에게 멈추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매일 컴퓨터로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2번이나 집까지 따라오는 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위협들은 오히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북한이 수천 명의 10대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는 군사 문서들을 발견했거든요. 이 어린 병사들, 대부분 민호 또래인 아이들이 무기와 군수품을 대가로 보내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워져요. 각각의 문서와 증거들은 수많은 목숨이 잃거나 영원히 달라진 삶을 의미하죠.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죽은 제 친구들 누군가는 그들을 기억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모아온 영상들, 다른 병사들의 증언, 그리고 이 젊은 병사들의 이동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들을 떠올렸어요. 하나하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들이었고 그만큼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말처럼 진실은 중요하니까요. 제 팀과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 민호도 옆에 앉아 지명이나 군사 용어를 설명해주며 도와주곤 해요. 하지만 때로는 기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자리를 떠날 때도 있어요. 저희는 이해해요. 인터뷰했던 생존자들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요.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한 편지들이에요. 북한의 어린 병사들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이죠. 그 편지들이 정말로 전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가 번역을 도와줬어요. 각각의 편지에는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어요. 어떤 병사는 어머니의 김치가 그립다고 썼고, 또 다른 병사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 편지들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뒤에 누군가의 자식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갈수록 저는 민호에게서 변화를 느껴요. 이제는 자세도 더 곱고 웃음도 더 자주 보여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서울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엄마를 찾고 새로운 삶을 꾸리고 싶다고 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는 데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위협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서울 주소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는 민호를 보며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느껴요. 이건 단순히 전쟁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말할 수 없었던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민호가 창문에서 시선을 돌리며 묻네요. 저는 편집실 벽에 붙은 사진들과 문서들, 그리고 지도들을 바라봐요. 우리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낸 사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작은 소년이요. 모스크바의 해가 지면서 긴 그림자가 창문을 통해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변화를 주었다는 걸 깨달아요.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어요. 민호가 그 증거죠.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터뷰 대상이나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아니에요. 그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일 우리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무리할 거예요. 믿을 만한 언론사들에게 복사본을 보낼 예정이에요. 북한의 어린 병사들, 너무 일찍 잃은 생명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돕겠다는 희망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저도 짐작이 됩니다. 아직 어린 북한 청소년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려 비참한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분노가 있는 일입니다. 부모 곁에서 웃고 떠들며 지내야 할 나이에 이 아이들은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단지 전략적 소모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아픔이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 이 참혹한 현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도 생깁니다. 저도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공감과 응원을 받아 더 큰 울림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이야기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재까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며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단지 전쟁 포로로 대할 것이며 한국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북한 청소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더라도 한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또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제법에서는 포로가 된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큰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의 청소년 병사들은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다 어린 나이로 강제 동원된 만큼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십자사 같은 인도적 기구들이 이들 청소년 포로들의 안전을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청소년 병사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전쟁에 강제 동원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송환이 가능하다면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안정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한 북한 정부가 청소년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상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포로가 된 청소년들도 보다 공정한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만약 청소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교육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한국이 인도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북한 청소년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더라도 인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또 이들이 강제 징집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